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금통이 어떻게 봤는지 물어보기 전에 먼저 하나를 좀 물어보면 박정현 연구한테 물어보면 예. 오늘 기자회견 잘 넘어갔어요, 오늘은? 오늘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이게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네, 리포트 밖의 얘기니까 해보세요.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 기자간담회를 보면 항상 좀 안타까운 게 기자간담회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한은 총재와 어느 기자와의 설전. 그들의 약간의 어떤 밖에서 보면은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짜고 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없었냐고. 오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금통위를 본 소감, 그거는 그러니까 야사의 소감이고 정사의 네.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막 얘기 안 해도. 저는 이제 약간 김 빠진 사이다를 먹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가장 관심사는 과연 한은이 수정경제 전망치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총재가 3분기 성장률이 얼마가 될 거다. 1.1% 정도 될 거다. 그리고 기존의 7월에 전망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벌써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별로 크게 새로운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반응도 보면은 오히려 금통위 이전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다가 금통위 당일날은 정작 한은의 멘트가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상당히 매파에 가까웠는데 오히려 좀 금리는 크게 떨어지는 그래서 약간 조금 김이 빠졌던 그런 금통위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수조경제 전망 수치가 이제 대부분 관심들이 많으셨고 저도 그랬고요. 근데 또 이제 뒤에 GDP 갭 얘기에서 좋게는 보고 하느니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GDP 갭은 또 딱히 안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그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찝찝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 부분이 안 맞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겠죠. 이제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 GDP 갭이 안 줄어드는 게 수요 측면의 인플레도 있지만은 결국 봤을 때 잠재 성장으로 이제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절대 수치는 계속 좀 좋아질 걸로 본다. 물론 이제 전망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좋아지는 걸로 보는 거랑 GDP 갭이 안 줄어드는 거에 그 괴리가 시장에서는 근데 오늘 금리 방향만 놓고 보면은 시장에서는 GDP 갭이 안 줄어드는 쪽을 조금 더 많이 의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 정책 시그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의 모멘텀으로 여겨져 왔지만 그 부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전부터 깜빡이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좌측 깜빡이다 우측 깜빡이다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정작 시장이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길은 앞으로 휘어져 있는 길이 나올 텐데 지금 당장 깜빡이 켜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길로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시장이 보는 길이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는 쪽에서 전혀 시그널을 주지 않았지만 길은 꺾여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오늘 정책 시그널 쪽보다는 오히려 대외 변수들 그리고 앞으로 과연 이번 3분기 성장은 팩트로 좋았지만 지속성이 있을 거냐. 시장이 보고 있는 길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움직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구조적인 한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8월 수출이 마이너스 14.9% 나오고 3분기 GDP가 외연들이 0.5% 이렇게 나오면서 올해 3분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4분기 인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전산업 생산 지표라든지 관공업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분기는 제가 계산해봐도 거의 1.2% 가까이 나오는데 4분기도 이제 10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했으니까 10월 달까지는 괜찮을 거고요. 그럼 이제 10월 그 관공업 산업 생산 지표가 11월 말에 나오니까 사실상 올해 금리 인하는 이 지표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가 좋기 때문에 3분기 잘 나오고요. 10월 나쁘지 않으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있기는 하죠. 그러면 뭐 그 12월쯤에 가서야 뭐 지표가 나빠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관건은 수출이 마이너스 14.9%가 딱 나온 것 같고요. 지금부터 외연들이 믿고 있는 게 작년 10월 수출이 사상 최대였을 겁니다. 그 달에 네. 다 한 460억 달러 나오다 10월 혼자 516억 달러 나왔으니까 항상 하는 것처럼 20일 다음 주 20일 되면 20일 수출 석유 유가 뭐 30억 달러 빠진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10몇 프로 이러면 다음 달 인하하고 매일을 쏘겠지만요. 하는 전망치 자체 올해 그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0.2%포인트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논리는 뭐 시장에 더 안 먹힐 것 같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그 누구도 몰라요. 사실 한국은행도 몰라. 그건 해봐야 돼. 근데 워낙 해봐야 수출 나오지. 쪽을 많이 깎아놨더라고요. 전망 쪽에서. 자, 근데 3분기가 뭐 좀 좋다. 뭐 10월도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3분기가 좋다고 하는 거는 2분기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3분기가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2.8에서 2.7로 낮춰놓은 상태인데 이 0.1%포인트 낮춘 거는 메르스 여파만 반영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결국. 그죠? 그렇죠. EQ가 좀 꺼진 거. 그렇죠. 그거 메르스랑 원래 0.4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뭐 가뭄이 들어서 농산물이 안 좋아서 뭐 그러니까. 그대로 예. 뭐 그런 그 것들이 정도 좀 효과만 반영돼. 그 정도 효과 아니에요, 그게. 예. 그 정도 효과인데.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리 3분기가 뭐 1.1이나 1.2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물론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아마 7, 8, 9월 중에 9월에 한 중순 정도까지 지표는 보고 얘기한 걸 텐데, 그죠? 예. 다 집계는 안 됐을 거고. 그 정도는 보고 얘기를 한 걸 텐데, 그렇다고 해도 2.7이 가능해요? 근데 난 시장초 2.7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 근데 이게 제가요 기술적으로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관공업 생산하고 이제 서비스업 지수하고 공공행정하고 뭐 그다음에 건축기성 이런 데이터를 놓고 리그레이션을 해보면요 네. 한 1.2 정도 나옵니다. 3분기가. 네. 근데 전기비로. 그게 전기비로 한 네. 그 정도 나와서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자, 해봐 있고요. 잠깐 1분기가 한 예. 1분기면 0.8이었나요? 0.8. 0.8, 2분기가 0.3. 0.3. 그 3으로 떨어졌죠, 그게. 예. 그리고 이번에 요- 1.2. 요번에 1.2가 나온다 그러면 4분기가 얼마가 1이 나오면 됩니다. 4분기에 1이 나오면 그게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우스운 얘기인데 아까 GDP 갭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년 1분기 전망이 하는 경로대로 역산을 해보면 요즘 목측 못하게 분기 성장률 전망을 뺐는데 YOY 값으로 또 저희가 이렇게 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1분기, 2분기를 0.6, 0.7 정도 잡으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를 0.65로 잡아놨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아는 거죠. 전망해놓고 틀리는 순간 할복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안 할복은 좀 틀리게 심하다. 예. 내년 초까지는 안 틀리게 전망을 뽑아놓은 것 같아요. 압력을 안 받으려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를 0.8 정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맞아. 내년 상반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성장 경로를. 그래요? 그래서 2.7은 가능할 거로 본다. 예, 저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숫자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제가 어떤 우리나라의 소득이 얼마 늘면 소비가 얼마 늘어난다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뭐 그런 모형은 많이 갖고 있어도 다 틀려요. 나와 있는 지금 7, 8월 나온 숫자가 워낙 셌고요. 9월 숫자도 세고 뭐 일례로 저희 아버지도 차를 사셨거든요. 개별 소비세 내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너무 미래 소비를 아버지 차를 산 거 가지고 일반화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래 소비를 앞으로 좀 당겨 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반기에 어떻게 뭐 일시적으로라도 좋은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쪽 하우스는 간단하게 어떻게 봐요? 저희 하우스는 역시나 2.7은 조금 무리한 숫자다라는 생각을 아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아무래도 이번 3분기 숫자가 네. 아까 얘기했던 뭐 소비세 인하라든지 정부의 소비 진작책까지 다 가세해서 2분기에 그
0.3%의 기저 효과도 상당히 컸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네. 또 반사작용까지. 근데 이게 4Q에 그대로 또 1% 이상의 성장을. 애석하게도 2012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연속 2분기 1%대 성장을 찍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2분기 연속 1%를 찍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끌어올린 성장 가지고 그리고 추경 효과까지 감안한 3Q가 그렇죠. 1%를 좀 넘었는데 4Q에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 거기에 이제 수용 효과 거의 없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늘도 좀 질문이 나왔지만 환율이 또 어영부영 미국 금리 인상 지연 때문에 1,130원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4분기에는 또 기업들이 여기서 오는 또 3Q에는 실적들이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 환율 효과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좀 부담 요인들도 또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4분기에 연속성 측면, 시장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가. 저희는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총재님이 말씀하신 상큐가 1.1이 나온다면은 개인적으로 드는 거는 아마 숫자가 한 1.05 정도라서 반올림을 해서 1.1이 나니까.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연간이 뭐 2.7이라면 이건 역시 뭐 2.6 얼마 해서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냥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2분기 연속 1% 이상이 나올 수 있냐. 예, 그리고 아무리 뭐 하느니 수출 비중을 낮추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냥 러프하게 봐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소비보다 큰데 예, 지금 뭐 수출 환경으로 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하고 없어요. 저도 좀 생각은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반응이 한은의 그 총재의 발언 하나하나를 보면은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시장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은의 낙관적인 전망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까지는 숫자가 어찌어찌해서 나올 거는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뭐 3,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있었고 연말까지도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메르스 때문에 이연된 소비 플러스 내년에 예견된 소비까지 끌어당기는 이런 그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얼추 성장률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뭐 2.7이 안 되더라도 한 2.6 뭐 이 정도에서는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 연간 성장률 지금 3.2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올해 하반기 소비 늘어나는 것들이 내년도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다가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내년 가면은 쓸 그 총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전망이 저는 오히려 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된다. 시장도 지금 나온 3분기 성장률은 인정하지만 이게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어떤 롱 심리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기자간담회에서 뭐 특별히 그 매번 있는 그 해프닝 말고 특별히 뭐 예의주시해야 되거나 주목해야 되거나 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간담회 내용에? 일단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지난번에는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변수, 뭐 당연히 가장 큰 변수고 네. 연말에 올리지 않을까 쪽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조금 불투명해졌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불확실성 요인으로 조금 더 작용하는 쪽으로.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도 이제 예, 그거는 좀 안 하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는. 예, 조금 시각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구조조정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 사실 구조조정을 하면은 경제에도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대해서 또 하느니 좀 거기에는 좀 완화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제 구조조정. 근데 총재가 분명히 그 부분은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응하는 거, 아니 대응하는 걸 인정을 하셨는데 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저금리 환경이다. 그 부분을 통해서 약간 균형을 좀 잡으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되면서도 분명한 건 작년부터 그 1%포인트 내리면서 거시경제 안정성이 취약할 때는 하느니 꼭 이제 가계부채든 뭐 이런 다른 문제 제쳐두고 금리 인하를 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내년도에도 구조조정하고 연관지어서 완화의 여지들은 또 열어두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흐름, 다음에 외국인의 그 동향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누가 짚어줄래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7월 중순부터 선물 사기 시작해서요. 지금 한 19만 계약 정도 사상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제 그게 이제 한국 경제의 중기적인 그 경기 둔화에 베팅하고 있는 자금인지 아니면 헤지 펀드 자금인지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를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헤지 펀드는 11월에 결산을 해야 되므로 포지션이 축소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현물 시장 쪽에서는 100조 아래로 내려갔다가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 정도인 것 같고 고점 대비해서 한 7.5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자금이 그 듀레이션이 긴 채권이 아니고 짧은 쪽이다 보니까 현재 분위기에서는 시장에 큰 영향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단기 쪽 자금은 줄고 네. 그리고 이제 재투자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유통시장 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만기 재투자를 안 한 부분이고 네. 오히려 장기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8월부터 좀 있습니다. 특이점 중에 하나가 8월 달에 일본 연기금이 우리나라 채권을 8,000원이나 샀다고 기사가 뜨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 수급은 채권 시장이 그렇게 나쁜 부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 참고하시면.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동안 방송을 좀 못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장 계획하고 좀 스케줄이 이렇게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8월 말하고 9월 초에 저희가 이제 아시아 마케팅을 거의 한 2년 만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2년 만에 이 아시아 쪽에 있는 투자자들 만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외국인의 거래 패턴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은 이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하고 현물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현물 쪽은 리얼머니들, 뭐 자산운용사, 뭐 중앙은행들, 반면에 선물은 헤지펀드나 뭐 시스템 펀드로 돌아가는. 그래서 선물 거래하고 현물 거래하고의 연관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들이 이제는 진화해서 현물과 선물을 함께 거래를 하더라. 그리고 외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현물을 투자할 건지 선물을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그 경지까지 이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7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의 현물 포지션은 몇 조가 줄어들었어요. 얘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뭔가 이제 국내 채권이 해서 발을 뺀 것처럼 보이는데 선물 시장까지 함께 보면 실질적으로 선물 시장에서의 포지션은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해 보면 현물에서 자금을 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물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현물, 선물 포지션을 도합해 보면 외국인의 포지션은 7월 이후도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그때 그런 결정했던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에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롱달러 네. 그러면서 이머징 통화의 숏. 그러니까 이제 FX 트레이더들은 우리 원하는 어쨌든 롱달러니까 숏뷰로 본다. 이자율 트레이더들은 그래도 한국은 금리나 할 수 있으니까 롱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절충선은 그러면 캐시본드 줄이고 선물이나 뭐 수합으로 가자. 이런 그 결론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의 우리가 수급 상황을 봐야 될 때는 옛날처럼 현물 선물을 분해해서 보면 안 됩니다. 같이. 그래서 최근 상황 보게 되면은 선물 쪽에서는 약간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최근에 현물을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 환의 흐름이 롱달러, 강달러가 좀 약화되고 최근에 이머징 특히 한국의 통화가 강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캐시본드의 비중을 좀 높이는 쪽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의 포지션은 계속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롱인데 그게 FX랑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이자율만 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만 결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외국인의 거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또 다른 그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신용 등급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덜 빠져나가고 원화나 이런 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올 때 더 들어오게 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만에 한 지금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론 신용 등급 상승에도 뭐 반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럼 우리 막 정작 금리 인하 일어나면 그 다음에 빠져나가나? 또 이제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게요. 만약에 어떤 뮤추얼 펀드 자금인데 포지션을 현물 선물로 돌려놨으면 롤오버가 안 되고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쪽 이제 본드에 투자하는 거라면 만약에 한국 금리 인하에 베팅한 자금이 중국이 경제가 망가지니까 별 수 없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베팅했다가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밝혀지고 11월에 이제 결산 시점이 나오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8만 계약이라는 거 중에 헤지 펀드도 있을 것 같고 뭐 뮤추얼 펀드 자금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자금이 섞여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딱 하나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채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기존에 이제 올해 뭐 정책 기대 부분에서 채권 매수 건의를 계속 드려왔던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또 채권 시장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장기 채권들이 최근에 좀 강세입니다. 네. 장기 채권이 강세인 거는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들도 지금 굉장히 또 원자재 가격들이 빠지면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10년 금리가 또 사상 최저치 부근인 뭐 2% 거의 초반대 이제 중반 거의 2% 거의 라인에 와 있거든요, 지금. 네. 그 정도로 장기채 강세 현상들은 당장 이제 뭐 미국이 지금 이제 원유 수출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이 또 자기네 살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반대급부 쪽에 채권 쪽은 이 저금리 환경에서 조금 더 장기채 중심으로 저희는 계속 좀 매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금리 트렌드가 쉽게 위쪽으로 돌아서지는 못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디펜던트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올해 하반기에 고생을 하는 게 2분기 GDP를 대강 리그레이션 해보니까 이거 0.1 뭐 이렇게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런의 금리 인상콜을 믿고 조심하자라는 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 뭐 이런 얘기는 시장 금리에 상당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미 1.6%대 금리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사실 1.7 정도도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어느 정도 베팅하고 있는 녹아 있는 금리라서요. 그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나쁠 거다 하는데 베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하는 전망대로 4분기가 3, 1.2, 4분기 1이 나오면 4분기 GDP가 YOY로 3.4가 나오고 CPI가 1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레벨 부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뭐 얘기를 두 분이 조금 입장이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 종결자가 누가 나서 주시겠어? 한 분만 딱 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될 수 있겠고요. 내부 요인으로는 어쨌든 숫자가 잘 나오면서 좋아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그 사람들이 들고 인식이 그렇게 가야 될 건데 일단 가장 우선이 다음 주에 중국 GDP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단 중국 GDP가 좀 잘 나와줘야지 그러면 한국이 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에 그 중국 수출입이 나왔는데요. 수출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처음에는 일부 시장에서 중국 수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으니까 중국 경기가 좀 반등하려나라고 생각도 있었는데요. 중국 수입이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감안해 보니까 중국 수입이 엄청나게 줄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한국 수출은 어떻게 해? 그런 숫자들이 일단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말씀드린 해외에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었던 미국 금리 인상도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뭐 채권을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레벨 분할 때문에 더 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투자자마다 입장은 틀리겠지만 여기서 매도 대응하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박종현 오랜만에 나온 박종현 연구원한테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기면 네. 우리 글로벌 시장 동향 중에서 이제 연준 베이지북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베이지북이 공개된 걸 두고 전 모 지역 연준 총재가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거는 해석할 수 있는 무슨 그 약어표가 있든지 무슨 암호를 갖다가 해독을 해야 되든지 해야지 무슨 말이 뭐 완만한다, 점진적이다 이게 뭔 차이냐. 이 말이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네 이런 비판을 하던 내용이 나오던데 베이지북에 뭐 그렇게 애매모호한 단어 속에서 특별함을 찾을 수 있었던 게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뭐 FOMC의 스테이트먼트도 그렇고 또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그 자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해석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측면에서 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네.
요번 베이지북 보면서 제가 조금 이제 느꼈던 거는 지난번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괜찮게 나왔거든요. 경기에 대해서. 근데 요번에 베이지북 내용을 좀 보니까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다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의 제조업 현황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ISM 제조업 지수잖아요. 네. 최근에 이 지수가 50.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준치가 50이니까 조금만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제조업 업황이 호황에서 불황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어느덧 미국의 제조업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이제 부진하게 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따져놓고 보면은 결국은 신흥국의 경기 둔화가 미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달러와 강세에 대한 부담이 결국은 또 제조업에 악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 보면 결국 이 베이지북이 연준 통화 정책의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10월 달 FOMC에서 이 베이지북을 보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이냐. 9월에도 금리 인상을 못 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된 베이지북을 보고 10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회의인 12월 FOMC 가서 또 다른 그 다음번 베이지북은 또 그러면 개선되게 나올 가능성이 있냐. 그것도 현재 상당히 좀 요원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어쩌면 미국에게는 9월 달이 금리 인상을 위한 가장 적기였고 그 적기를 놓쳐버리는 바람에 연준의 스텝은 상당히 꼬여버린.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거지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판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오히려 부정적인 작용을 할 거고 반대로 인상을 안 하자니 레퓨테이션에 타격을 받을 테고 그래서 연준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잃을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린 것 같아요. 레퓨테이션을 잃든 경기에 대한 모멘텀을 잃든 그래서 상당히 좀 난처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연준은 경기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레퓨테이션 있는 거는 뭐 본인 잘못이고 현재 경기를 생각한다면 금리 인상을 연내하기가 지금은 좀 어려워진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김상훈 연구원. 미국 경기는 아까 말씀해 주시다시피 그 서비스업은 좋아지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안 좋아. 물론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더 크죠. 근데 그 서비스업도 아마 제가 다는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 안 해봤는데 좋아지는 부분이 부동산하고 금융 쪽일 겁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제조업 생산 뭐 이런 쪽은 안 좋고 실제 사는 거는 소비나 이런 쪽은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 장사하는 쪽들만 잘 되고 이게 과연 성장의 질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결국 나중에 고용의 질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갈 텐데 네, 좀 저도 뭐 실기를 하지 않았나. 차라리 9월에 올려놓고 지표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올려서 안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안 올릴게. 그러면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도 더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9월에 올릴 수 있도록 그 전에 지표가 나와주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할 수밖에 아까 없죠. 예, 문제는 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그러니까 9월이 뭐 올리든지 아니면 뭐 밴드 하단만 없애든지 뭐라도 그렇지, 스테이트먼트를 그렇지. 바꿔놨으면은 예. 그러니까 9월에 사실은 인상을 안 하면서 그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 두 가지 혹을 붙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을 더 뒤흔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신흥국 그 또 주요국 채권 시장 어땠어요? 우리 윤 연구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가장 드라마틱한 건 뭐 어저께 전에 미국 10년 금리가 다시 2% 언더로 내려왔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지연되고 미국 지표 안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뭐 선호 인식들이 강화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금리들이 다 일제히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달러 강세가 풀리면서 9월 그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머징 채권도 그 금리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아마 9월 28일인가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물가 부담을 좀 덜어낸 이머징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체력 있는 국가들은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와 같이 조금 오버솔드,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불안으로 인해서 매도됐던 국가들은 되돌림들이 들어오면서 이머징 금리가 최근에 좀 의미 있게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어떻게 보면 금통위가 총재께서는 굉장히 좀 시장에 정책적인 뭐 시그널을 못 주셨지만 선진국 금리 다 떨어지고 이머징 금리까지 빠지는데 한국이 그 글로벌적인 조립 속에 놓고 보면 혼자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수익률 하락 부분에 한국 채권 시장도 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리가 최근 들어서 한 2.09, 장중엔 2.14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 1.97 정도 빠졌고 오늘 장중에 뭐 아시아장에서 1.92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미국 채권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금리 올리면 안전자산, 뭐 주가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떨어질까봐 채권이 강해지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거봐 금리 안 올릴 것 같잖아 하고 떨어지고 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거 뭐 사실 환율도 말레이시아 링깃이나 뭐 인도네시아 루피아나 원화도 그렇지만 뭐 지금 포트리스 헤지펀드인가 금리 인상에 베팅했다가 청산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포지션이 일단 연준의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포지션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뭐 기사는 하지만 어떤 매파적 발언에도 떨어지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에도 떨어지고 지표가 잘 나와도 떨어지고 못 나와도 떨어지고 이러저러 떨어지네. 근데 이제 그 레벨이 어느 정도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2% 정도에서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일시적으로 뭐 한 1.9 정도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자, 미국 금리 인상 언제인지 맞추기. 일단 10월, 12월 뭐 이때 좀 미국이 올릴 것 같은지, 만약에 올릴 것 같지 않으면 뭐 내년 언제쯤이나 올릴 것 같은지 요거에 대해서 뭐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쫙 해주면서 한번 돌아옵시다. 일단 저희 하우스뷰는 내년으로 넘어갔다고 보고요. 네. 이제 개인적인 뷰는 12월 가능성에 아직도 약간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연준 인사들은 일단 살짝 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 침체기 때문에 20만 명씩 30만 명씩 고용이 늘지만 완전 고용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10에서 15만 명이면 괜찮다 뭐 더들리나 뭐 윌리엄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 이제 유가 효과가 사라지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의 이제 비둘기 위원들이 옐런의 체면을 세워서 12월에 한번 하는 방향으로 조금 해야지 12월에 못하면 다들 반대해서 옐런이 상당히 이제 레퓨테이션을 많이 잃고요. 제 생각에 도빗이 타이트닝해서 12월에 올리고 상당히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이제 도빗이한 패스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우스뷰는 12월이고요, 반대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일단 연준 내부에서 이사들조차 의구심을 나타내는 게 듀얼 맨데이트의 하나인 물가잖아요. 아까도 저 장기채 강세 요인으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물가 안정범위 하단이라도 좀 회복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냐. 올해 연내로만 보면 미국 물가가 0%대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내년쯤 가야 뭘 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까지 12월 달까지도 연준 인사들을 붙잡을 거다. 특히나 옐런 의장을 골치 아프게 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은 올해는 좀 넘기고 가지 않겠냐. 내년은 혹시 언제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 또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긴 할 텐데 그걸 아예 기대를 없애버리지는 못하겠죠. 최소한 미국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는 한 내년 1분기 정도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좀 베이지북 같아. 하우스뷰는 이런데 난 이렇게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 지금. 자, 네, 저는 그 2년 전 얘기를 뭐 한두 번 정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버냉키 쇼크 때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하고 난리가 나고 아마 그때 9월 FMC에서 테이퍼링 발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9월 FMC에서 아무것도 없었고 12월 FMC 가서 내년부터 테이퍼링 할게요. 올해도 그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9월에 뭐 하지 않을까 했다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12월 FMC에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올릴지 뭐 밴드 하단을 없앨지 뭐 모르겠는데 뭔가는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2월에 내년에 할게요라고 얘기하고 그냥 올해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밴드 하단을 없애는 거는 인상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말고 가보면. 아까 베이지북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피셔 부장이 가장 최근 버전으로 얘기한 게 가장 적절한 그 상황 설명인 것 같은 게 피셔 부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말은 커밋먼트가 아니었다. 예상이다. 그 얘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뭐 변덕어멈 같아 요즘. 그만큼 이제 시장 환경이 어렵다라는 것 같고요. 중앙은행들의 순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까 지금. 지금 금리를 올린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옐런? 그분 말고는 사실은 아무도 별로 없어. 없죠. 왜냐하면 인상을 한 번 하고 말 거라면 그 인상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인상을 하겠다라고 선언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의 금리 인상은 그냥 안 하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내년 언제?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도 한 3월 정도를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이유는 올해 연말에 이제 미국의 쇼핑 시즌이 혹시나 핫하게 좀 진행이 되고 내년도는 이제 천우 신조로 몇 년 만에 미국이 날씨가 날씨 한파와 무슨 폭설이 내리지 않으면 1분기가 몇 년 만에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올해 유가가 1분기에 가장 낮았으니까 기저유가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1분기가 아마 미국도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도가 다시 또 금리 인상을 누구나 해도 인정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 전에 하는 인상은 어거지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한마디만 딱 보태면 난 내년 2분기로 봐요. 2분기로 갈 가능성이 난 반반이라고 봐. 2분기에 뭐 있나요? 2분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올겨울이 슈퍼 엘니뇨야. 올겨울 날씨가 어떻게 갈지 몰라. 그래서 슈퍼 엘니뇨가 좋은 쪽으로 가면 그 1분기에 인상이 될 거고 나쁜 쪽으로 가면 2분기로 갈 거라고 봐요. 1, 3월은 못 할 거라고. 근데 나쁜 쪽으로 갈 거 아닌가 지금 걱정이 뭐 지금 완전 가뭄이잖아요 지금도 이미. 결국 하늘의 뜻으로. 그렇지요. 네.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걸로 네. 결론은. 자, 여기서 그 채권 애널들의 수다 마무리하고요. 이 다음에는 우리 김설희 씨가 진행하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생생하게 다뤄주는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